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강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종강입니다. 오늘은 계약의 해제부터 볼 차례죠. 교재에 보시면 147쪽입니다. 147쪽.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는데 시험은 해제에서 나오고 해지는 참고 사항이 되고요. 우리가 해제에 관한 개념을 앞에서 간단하게 봤었는데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계약의 해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일단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해제하고 비교되는 개념이 이제 취소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 뭐냐면 해제나 취소는 둘 다 단독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죠. 그리고 해제와 취소는 공통적으로 소급효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소할 때도 공부했지만 취소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소급효가 있고, 해제도 역시 소급효가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의사표시, 권리의 행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취소는 언제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취소는 딱 법이 세 가지를 정했죠. 언제였냐면 착사,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인데, 예를 들어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계약이 저절로 소멸되는 건 아니고요. 뭘 해야 소멸되냐면 취소권의 행사,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절로 소멸되지는 않고요. 뭘 해야 되냐면 해제, 이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계약이 소멸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그럼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해제라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냐면 계약에 적용이 돼요. 계약에. 그런데 취소는 법률행위 일반에 작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제했다라고 하면 그 대상은 반드시 뭐예요? 계약 이외에 다른 것은 해제한다는 말을 쓸 수 없고요. 그런데 취소라는 것은 계약에 국한하지 않고 법률행위 전반에 작용한다.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단독 행위를 해제한다는 말은 있을 수 없어요. 해제는 무조건 뭘 해제하는 거냐면 계약인 거고, 근데 취소라는 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독 행위를 취소한다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적용 범위가 어떤 게 훨씬 더 좁다는 거야.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채무 면제라는 건 일방적으로 돈 갚지 마라고 하는 단독 행위인데, 그러면 이때 이 채무 면제를 제가 왜 했냐면 사기를 당해서 속아서 채무를 면제해 준 거야. 그럼 저는 나중에 사기로 인해서 채무 면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사기 당했으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제가 지금 취소한 건 계약이에요? 단독 행위를 취소한 거예요? 채무 면제니까 단독 행위를 취소한 거죠. 그러니까 취소라는 건 계약뿐 아니라 단독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해제라는 건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다고요? 계약. 단독 행위를 해제한다는 건 법률상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훨씬 해제가 좁고, 그러니까 이 취소보다 해제가 대체로 좁고 깐깐하고 그런 편이에요. 그럼 계약이 취소되었다. 앞에서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계약이 무효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미 급부된 건 다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해제되면 이 부당이득에 대한 특칙으로 원상회복이 우선 적용돼요. 물론 이 원상회복도 부당이득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다만 어떤 게 더 엄격하다라고 생각하시느냐면 원상회복이. 자,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갑이 을하고 매매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갑이 부동산을 넘겨줬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넘어가고 대금이 지급된 법률상 원인은 바로 매매 계약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이제 넘겨줘야죠.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둘 다 선임을 전제로 할 때, 자, 이 매수인은 목적물을 돌려줄 때 이로부터 발생한 과실까지 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실은 취득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우리가 앞에서 그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 있어서 과실 취득권이 누구한테 인정이 된다고 했냐면 선의 점유자에게는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선이라고 하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목적물을 돌려줄 때 과실 반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201조의 규정,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는 건 무효 취소 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면 얘는 이제 목적물을 돌려주고 과실은 돌려줄 필요 없고요. 그럼 얘는 받은 대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대금에 이자를 가산해야 될까요? 가산할 필요 없을까요? 어떤 게 공평하겠어요? 얘는 과실을 안 돌려주고 과실을 취득하면 얘는 이자를 가산할 필요가 없겠죠. 이게 무당이득에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번에는 무효 취소가 아니라 계약이 해제가 되었어요. 해제. 그럼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원상회복은 과실취득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다 원상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하면 얘는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반환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대금 돌려줄 때 이자 가산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죠. 그게 공평하니까.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얘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되고요. 얘는 과실 취득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언제부터 이자 가산한다고요? 받은 날로부터. 돈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고 얘는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 취득권이 없다. 그럼 결국 부당이득과 원상회복 중에서 어떤 게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원상회복. 훨씬 더 해제 쪽이 범위도 좁고 적용 범위도 좁고 훨씬 더 깐깐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상가 건물을 매매했는데 을이 그거를 사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임대차를 해줬으니까 얘가 차임을 지급했겠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돌아가고요. 그러면 이 을이 목적물 소유권을 넘겨줄 때 이 병으로부터 받은 차임, 요 차임까지 돌려줘야 될까요? 차임은 줄 필요가 없을까요? 뭐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본 거를 이제 사례 문제로 바꾼 거예요. 요 차임이 뭘까요? 목적물로부터 생긴 차임이 과실이죠. 그럼 계약이 해제되었다라고 하면 얘는 소유권만 넘겨주면 될까요? 과실도 반환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차임을 당연히 얘한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의 경우에는 과실 취득권 같은 게 없고 보다 더 엄격한 뭐가 적용되냐면 원상회복이 적용된다라는 점. 그게 해제와 취소의 또 기본적인 차이고요. 그리고 취소는 언제 하는 거라고 했냐면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해요. 그래서 법률은 언제 취소하도록 규정했냐면 딱 세 가지밖에 없다고 했죠. 제한 능력, 착오, 그리고 사기 강박. 법이 정할 때만 취소할 수 있고 그러면 해제도 단독행위니까 기본적으로 법이 정할 때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법정 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법은 민법은 기본적으로 언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다고 했냐면 당사자 일방에게 어떤 사유가 있을 때요. 채무, 불이행 사유가 있으면 이때 일방적으로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당사자 일방의 잘못이 있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뭘 청구할 수도 있냐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법정 해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해제했다라는 말을 쓰면 그 해제는 무슨 해제를 가리키는 게 보통이냐면 법정 해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게 보통이고 근데 해제는 법정 해제 이외에 약정 해제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 해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을 해두고 그 약속한 일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게 바로 약정 해제예요. 그럼 예를 들자면 갑이 을하고 토지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수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려고 토지를 사는 건데 혹시 내가 이 땅을 샀지만 내가 백방으로 알아봐서 건물을 지을 건데 못 짓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은 해제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미리 뭘 해둔 거예요? 약정을 해둔 거예요. 그런데 을이 땅을 샀는데 결국 이 땅은 건축을 할 수 없도록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을은 이 계약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해제할 수 있죠. 여기 약정 해제예요. 그러니까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해두고 약속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하는 것을 무슨 해제라고 하냐면 약정 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약정 해제는 계약이에요, 단독행위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지금 결국 건물을 못 짓는 걸로 결정이 나면 갑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야,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야, 내가 땅을 사는데 나 여기다 건물 지으려고 땅 사는 거거든. 근데 이거 건물 못 지으면 이 계약은 해지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미리 약속을 해둔 거야. 그래서 얘가 땅 사가지고 결국 막 알아봤는데 건물을 못 짓는데요. 그러면 승낙을 얻어야 해제가 될까요? 일방적으로 할까요? 일방적으로. 그럼 약정해제도 계약이에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정해제는 법정해제와 다른 점은 단독행위라는 건 같지만 그 사유가 채무 불이행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정해제의 경우에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한다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누구 잘못이 아니니까. 자, 그리고 해제는 또 어떤 게 있냐면 합의해제가 있어요. 합의해제. 합의해제는 다른 말로 하면 해제계약입니다. 해제계약. 그러니까 약정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만 합의해제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갑이라는 사람이 야, 나 이거 계약을 잘못한 것 같은데 해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가 뭘 하는 거냐면 청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을이 나도 뭐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잘 됐다라고 뭐 하는 거예요? 승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해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합의해제. 그러니까 약정해제랑 다른 거 구별되시죠? 그러니까 약정해제는 미리 약속을 해두고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합의해제는 그런 거 없이 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나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하는 해제를 합의해제라고 불러요. 그러면 합의해제는 민법의 규정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이 중요할까요? 합의 내용. 그래서 합의해제는 민법의 해제에 관한 규정을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거 없으면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나올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돈 받은 사람 이자 가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자 가산 같은 거 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약정이 있으면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런 거 없으면 민법에서 나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자, 판례를 하나 보면 갑이랑 을이랑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매매 계약은 네가 사기쳤지. 난 사기당했으니까 이 계약 취소다라고 해요. 그러자 을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계약에 착오가 있었으니까 나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다라고 서로에게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갑은 사기를 당한 바가 없고요. 을은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었어요. 근데 서로에게 취소권을 행사한 건 맞아요. 자, 이 계약이 존속하느냐 소멸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이 계약은. 자, 취소는 언제만 할 수 있다고 했냐면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었는데 취소했다. 취소의 효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계약이 소멸해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한다라는 게 판례. 취소라는 건 법이 정할 때만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 계약을 정하고 싶지 않았다면 어떻게 소멸시킬 수는 있을까요? 합의로 해제할 수는 있어요. 합의 해제라는 건 가능하지만 취소는 합의 취소라는 게 없어요. 법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취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제하고 취소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봤고요. 교재 한번 보세요. 그 내용이 148쪽에 나와 있고 2번에는 해제 계약, 합의 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다. 그 148쪽에 그 왼쪽에 보조단에 조그마한 글씨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해제가 된 경우에는 선의자라 하더라도 과실을 수취할 수 없으며 전부 반환해야 한다. 그러니까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선의자에게 과실 취득권이 인정이 되지만 해제 시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 뭐라고 되냐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은 문제되지 않으며 금전을 반환하는 때에도 이자를 가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합의 해제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손해배상이나 이자 가산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해제 조건은 우리가 조건할 때 한번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 해제권의 발생이 나오는데 법정 해제권의 발생은 대표적으로 이제 채무 불이행이에요. 채무 불이행. 그럼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행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544조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해서 즉시 해제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뭘 하라고 돼 있어요? 그 이행을 둘째 줄 가운데 그 이행을 최고하고라고 돼 있죠.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고요. 먼저 이행 지체인데 일단 용어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예를 들어 11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약속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돈을 안 주고 있대요. 그럼 이건 불능일까요? 지체일까요? 지체. 돈 안 주는 건 불능 없어요.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문에 을이 중도금을 지체하면 갑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리겠죠. 법조문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544조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뭘 하라고요? 최고 이행을 한번 촉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여유 있게 한 달이나 시간을 줬는데 을이 그래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이 규정하기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 해제하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고를 하긴 했는데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를 했을 때의 효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1월 1일 날 중도금을 안 주니까 최고를 했는데 예를 들어 딸랑 2시간만 줬대요. 너 2시간 줄게 이행해라. 자, 그럼 이 최고가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인데 이 최고 조심하실 점은 최고는 유효합니다. 무효가 아니라는 점을 조심하시고 근데 유효하긴 한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해제권이 발생되어진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무효는 아닌데요.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은 경과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다면 그게 무효인 것과 뭐가 다르냐?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만약에 상당한 기간에 미달하는 최고가 아예 무효라면 나중에 해제할 때 다시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최고가 만약에 무효라면 나중에 해제하려면 다시 뭘 해야 될까요? 최고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최고가 무효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최고할 필요는 없고 뭐만 지나면 된다고요? 상당한 기간만 지나면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이 며칠이냐 그런 건 없어요. 법원에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 거고 우린 그냥 수험상으로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으로 익혀두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바로 해제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자 그런데 이행지체면 최고를 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행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정기행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조문을 한번 볼게요. 그 150쪽에 545조가 나오죠. (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기행위라는 건 말 그대로 하면 뭐냐면 정해진 시기에 해야만 하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돌잔치를 한다고 돌떡을 주문했어요. 그럼 돌잔치 한다고 돌떡 주문하면 그 돌떡은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 나와야 돼요? 잔치 전까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식 하겠다고 결혼 예복을 주문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가져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하냐면 정기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해진 때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이행이 지체되었다면 그때는 최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 당연히 그냥 해제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정기행위의 경우에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계약이 당연히 저절로 소멸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요. 아까 우리 저기서 얘기했죠. 해제라는 것은 취소와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만 된다고 했어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지만 해제를 안 해도 소멸된다는 거예요. 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니까 당연 소멸은 아니고 의사표시, 해제권의 행사, 해제권의 행사가 있어야만 소멸되어집니다. 이번 시험에 또 이게 출제가 됐어요. 정기행위의 경우에 계약이 당연히 소멸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최고를 요하지 않는 거지 해제권의 행사는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이행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대요. 상대방이 기다리지 마라, 나 돈 안 줄 거다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언제까지 좀 주세요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최고를 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계약이 당연 소멸되어 의사표시는 해야 돼요.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의사표시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최고를 요하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봅니다. 150쪽에 괄호 2번. 자, 이번에는 이행 지체가 아니라 이행 불능이에요. 불능. 150쪽에 가운데 이행 불능. 그러면 이행 불능은 지체와 다른 점은 지체라는 건 늦어지고 있는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불능이라는 건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행 불능 사유가 발생했다면 최고를 해야 될까요? 할 필요도 없을까요? 필요 없죠. 불가능하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의 잘못으로 목적물이 멸실되었어요. 자, 멸실되면 이건 지체가 아니라 불능이죠. 또 우리 또 공부한 게 뭐 있었냐면 매매 계약을 을하고 해놓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중으로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병에게 해주었다. 그럼 누가 소유자가 된다고 했어요? 병.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순간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바로 이행 불능이 돼요. 그럼 이행 불능이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최고를 할 필요가 없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행 불능 시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기까지 기다려서 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 없겠죠. 불능인데 기다린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얘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상황에서 불능이 되었을 때 해지하려면 잔대금을 준비해서 이행 제공을 알려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필요 없죠. 그러면 이행 불능이 있으면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그럼 지금 그림으로 오면 언제 해지하면 돼요? 요 이중매매 사례에서 을이 갑을 상대로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지하려면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요? 등기되는 순간. 이게 불능이니까 다 필요 없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이란 말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필요 없어요. 최고도 필요 없고 이행기, 이행 제공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쌍무계약이에요. 쌍무계약이라는 건 대가가 있는 거라고 했죠. 뭐 대표적으로 매매계약. 그럼 매매계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행 제공을 해야 될까요? 안 하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 매매계약 쌍무계약이잖아요. 대가가 있으니까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하는 건 무슨 관계라고 했어요? 동시행 관계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제공하지 않을 때 얘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대금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는 게 원칙일까요? 하지 않는 게 원칙일까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대금을 제공 안 하면 갑은 등기 제공을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동시행 관계잖아요. 그럼 얘를 이행지체에 빠뜨려야 되기 때문에 얘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대금, 이행 제공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행 제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돈을 갖다 주는 게 이행 제공인 건 아니에요. 돈이 전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즉시 수령할 수 있도록 알려주면 그건 이행을 제공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우리가 처음 볼 때 이행 제공이라는 단어가 현실적으로 돈을 갖다 줘야지 이행 제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행 제공이 아니라 이행 제공은 꼭 현실의 제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알려주는 상태. 그때만 되면 그건 뭘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행 제공을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얘가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근데 이거는 얘가 잔대금을 완전히 준비해서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기 때문에? 불능이기 때문에. 불능이라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불능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3번에 보면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이렇게 나와 있죠. 1번 추한 가능, 2번 추한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이행을 하긴 한 거예요. 하긴 했는데 완전치 못한 이행을 한 거죠. 1번의 추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추후 보완이에요. 추후 보완이 가능한 경우와 두 번째는 추후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뉘는데 그러면 추한 가능하다. 즉 시간을 주면 완전한 이행이 가능하다는 거죠. 최고 해야 될까요? 최고 필요 없을까요? 해야죠. 시간 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추한이 불가능하면 이때는 불능이니까 시간을 줄 필요가 없다. 세 가지 대표적이고 자, 오른쪽에 4번에 보면 부수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이거 우리가 언제 공부한 거냐면 좀 오래됐어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할 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예를 들어 매매 계약을 하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무효라고 했죠. 근데 돈 주고 등기 주고 이런 주된 의무는 안 생기는데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부수적 의무가 한 가지 새롭게 생긴다고 했어요. 그 부수적 의무가 뭐였냐면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였어요. 협력 의무. 기억은 좀 나세요? 네, 들어본 것 같죠? 그러면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였어요. 왜냐하면 협력 의무라는 건 그 계약의 주된 의무가 아니라 부수적 의무이기 때문에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아예 계약 자체를 엎어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부수적 의무는 해제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제의 효과가 나오는데 자 151쪽을 보세요. 151쪽에 해제 효과 제 548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자 원상 회복해야 한다고 했고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자, 언제부터 붙이래요? 받은 날, 받은 날이에요. 요거 이제 시험에 좀 틀리게 나와요.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다음 날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는 한번 뭐라고 나오냐면 금전을 받은 자는 해제일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OX에 해제일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받은 날로부터. 다른 시험에 또 이렇게 나왔어요. 금전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자를 가해야 한다. OX에 그건 맞죠. 받은 날이 수령한 날이니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받은 날이 수령했다는 거잖아요. 틀리게 나오면 뭐 다음 날이라든지 해제일 이런 말 나오면 틀리고 받은 날로부터 붙여야 되고요. 자,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면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니까 계약을 해지했을 때 별도로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니까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읽기도 편할 텐데 용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는 통과했는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그것 때문에 잠이 안 와요. 그게 국회를 통과해서 우리 7월 전까지 우리 시험은 일단 7월 중순에 시행되는 법 기준으로 시험을 보거든요. 그 전까지 바뀌어 버리면 매우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이 1118개 조문인데 한 1080개 정도가 바뀌어요. 대부분 다 바꾼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국회가 통과될지 요즘 바쁘잖아요. 선거구 획정도 못해서 지금 선거구가 무효가 될 판이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예. 근데 내용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런 용어를 우리 민법이 1958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용어도 많고 좀 그래요. 우리 뭐 예를 들자면 궁박하다, 불공정의 궁박 이런 말 사회에서 써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곤궁하여 뭐 급박한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바꾸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물이 폐색되었다, 폐색이란 말 써요? 그런 거 이제 막혔다 이런 거를 다 용어를 순화시키는 거죠.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요번에 하긴 했는데 그 우리 시험 보기 전까지 만약에 바뀌어 버리면 용어가 좀 순화가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 시험 볼 때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일단 책에 있는 대로 그냥 열심히 보시면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말이 쉽게 바뀌죠. 근데 이제 말이 쉽게 바뀌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법률 용어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풀어져 있으면 더 헷갈려져요. 네, 처음 공부 시작할 때 용어가 순화된 상태로 공부를 하면 그게 더 쉬운데 이게 용어를 막 이렇게 쓰다가 하면 저도 그래요. 입에 배잖아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법이 작년에 전면 개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예전엔 뭐라 그랬어요? 중개업자라고 불렀죠. 중개업자. 요즘 뭐라 그래요? 그 개공이라 그래요? 예, 예.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예, 줄임말로 개공 이렇게 부르나 보네. 그 예전에는 또 뭐라고 수수료라고 했잖아요. 중개 수수료. 지금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보수라고 하죠. 그게 바뀌었는데도 이게 뭐 계속 그렇게 용어를 써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에서 나올 때는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도 민법 용어 싹 바뀌면 옛날 용어가 반사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지어져 있는 대로 보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 시험 볼 때 전까지 그 시험범에 들어가면 다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지금 조문을 봤어요. 548조와 551조를 봤는데 갑유라고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가 넘어갔고요. 그리고 의리거를 병한테 팔았습니다. 매매계약을 해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근데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이 매매계약이 나중에 해제가 됐어요. 자,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소급적으로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이 병은 권리자에게 부동산을 산 꼴이에요? 무권리자에게 산 거예요? 무권리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부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했다면 보호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무권리자에게서 사면 보호될 수 없는데 이때 예외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호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법률의 규정.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강박, 비통착사 네 가지의 공통점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때 해제 시에 이 제3자가 보호되느냐 보호되지 않느냐는 민법에 얘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뒀느냐 두지 않았느냐의 문제예요. 자, 우리 지금 법조문 읽었는데 얘 보호 규정을 뒀어요, 안 뒀어요? 다시 보세요. 예. 봤잖아요. 자, 다시 151쪽의 548조 제1항입니다. 548조 제1항 151쪽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자, 단서 조항에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자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지금 선의의 제3자예요? 그냥 제3자예요? 조문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냥. 선이란 말 없어요. 선악불문하고 보호합니다. 우리 비통착사에서는 전부 다 어떤 삼자라고 돼 있냐면
선의3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제3자예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제3자는 모두 보호돼요. 근데 이때 이 병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선이라고 굳이 집어넣지 않은 건 우리 입법자들이 이 법을 규정할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든 거냐면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취득했음을 전제로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실제 거래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갑유라고 매매 계약을 해서 등기가 넘어갔는데 계약이 먼저 해제가 된 거예요. 먼저 해제가 돼서 소유권은 넘어갔지만 등기가 아직 말소가 안 되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를 모르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보호범위에서 빼야 될까요? 얘도 보호해줘야 될까요? 얘도 해줘야 돼요. 얘도. 근데 해제된 이후에 샀다면 얘는 선악불문하고 보호할까요? 선의일 때만 보여주면 돼요. 선의일 때만. 자, 그럼 결론은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취득한 사람은 선의인지 악인지를 볼 필요 없어요. 당연 취득인 거고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 샀다면 그걸 모르고 산 사람들 선의자일 때만 보호를 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고별되셨죠? 그러면 뭐 최근 판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삽니다. 병이 을한테 부동산을 사면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곧 해제될 것이라는 걸 예상하면서도 병이 산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샀는데 역시 예상대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병은 보호될까 안 될까요? 보호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자, 이 얘기잖아요. 병이 부동산을 살 때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될 것을 예상하면서 샀는데 나중에 해제가 된 거죠. 해제 전에 샀어요? 후에 샀어요? 전에 샀죠. 해제될 걸 예상하고 샀고 나중에 해제가 된 거니까 그러면 당연보호예요. 당연보호. 선의하기를 따질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해제가 됐는데 샀다 이러면 이때는 언제만 보호한다고요? 선의일 때만 보호한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 얘기가 151쪽 2쪽에 걸쳐서 나와 있죠. 그 152쪽에 그 니은 한번 보세요. 니은. 원칙적으로 보호받는 제3자는 계약의 해제 전에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해제 전에 산 사람이면 당연 보호돼요. 그러나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해제 이후라 하더라도 그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해제 사실을 모르고 권리를 취득했다면 제3자로서 보호한다. 그러니까 해제 이후라도 보호가 돼요. 다만 해제 이후면 언제만 보호되냐면 선의일 때만. 자, 그리고 원상회복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 넷째 줄에 보세요. 원상회복의 다섯째 줄. 다섯 줄 마지막에 찾으셨어요? 선의 점유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지만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에는 선의하기를 묻지 않고 또한 현존이익 여부를 묻지 않고 급부를 전부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게 원상회복이에요. 과실 취득 같은 거 없고 그리고 4번에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약법 총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쪽에 계약법 강론. 자, 매매 계약이 나오는데 조문을 한번 볼게요. 563조입니다.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뭐 함으로써 생긴다고 돼 있어요? 약정.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매매 계약은 일방이 재산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성립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거 요물 계약 아닙니다. 뭐만 하면 성립해요? 약정, 낙성 계약이다. 낙성 계약. 그리고 일방이 뭘 이전한다고 돼 있냐면 재산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은 물건에 한정한다는 거예요? 권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권리도 재산권이니까 예를 들어 전세권이나 지상권에 대한 매매 계약도 가능한 거예요. 재산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데 이건 반드시 금전이야겠죠. 만약에 일방이 재산권을 주는데 상대방도 재산권을 주면 그건 매매 계약이 아니라 교환 계약이 돼요. 교환 계약. 매매 계약이 되려면 재산권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는 반드시 금전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성질 동그라미 1번 매매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 방식은 필요 없다고 했죠.
매매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서 써야 돼요?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분류식이니까 막 바꿔서 얘기하면 구두 계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그것도 계약이에요. 그것도 계약인 거였죠.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입증 방법으로 쓰는 거지 계약의 성립을 위해 쓰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럼 3번 반대급부는 재산권에 대해서 대금인데 이건 반드시 뭐야 된다고 했냐면 금전이에요. 금전. 둘째 줄에 그래서 금전 이외에 다른 물건이나 권리의 이전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이 나옵니다. 계약금. 계약금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계약금은 우리가 이제 뭐 법 공부를 안 했어도 일반적으로 이제 널리 잘 알려져 있는 거죠. 을이 갑이랑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매도인. 그리고 이제 을이 이게 부동산이 한 1억인데 계약금으로 얼마를 지급하냐면 보통 몇 프로 줘요? 10% 주죠. 10%. 1,000만 원을 줍니다. 물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어요. 법이 규정하는 건 아닌데 관행상 보통 10%를 주고요. 그래서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한 게 바로 계약금 계약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단 개념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아셔야 될 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하나일까요? 별개일까요? 바꿔서 말하면 매매 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해요?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매매 계약은 뭐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했어요? 약정.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계약, 낙성 계약이에요. 낙성 계약. 그런데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하나가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에요. 그럼 이게 별개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라면 야, 내가 나중에 계약금 줄게 이렇게 성립될까요? 계약금 지급해야 될까요? 지급해야 돼요. 그럼 계약금의 지급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이니까 얘는 낙성 계약이 아니라 뭐냐면 요물 계약이에요. 물론 계약금 계약과 매매 계약이 있다. 어떤 게 주된 계약일까요? 주된 계약은 당연히 이게 주된 계약이고 얘가 종된 계약이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당연히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에 있긴 하지만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각각 이루어지는 별개 계약입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과 반드시 동시에 성립되어야 한다는 걸까요? 상관없다는 걸까요? 상관없어요. 동시에 성립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도 상관없고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에서 지급하는 이 계약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하느냐 상관없느냐가 문제인데 계약금 계약에서 이 계약금은 금전을 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물건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물건을 주든 뭘 주든 금전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매매 계약의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건 반드시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금전, 돈이어야 돼요. 근데 계약금 계약은 반드시 금전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얘랑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 계약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한다면 얘가 계약금을 지급하고요. 나중에 계약이 다 이루어지면 얘는 받은 계약금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 얘가 계약금으로 돈을 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물건을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약이 다 이루어지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주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원칙대로 한다면 요 계약금을 돈으로 줬을 때도 매매 계약과는 별개니까 돌려주는 게 원칙인데 보통 돌려줘요. 대금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대금에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관행상 그렇게 하는 거고 원칙은 하나의 계약이 아니라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계약금 계약이고 그러면 이 계약금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바로 증약금이라고 해요. 증약금. 예외 없고요.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증약금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뭐 해주는 거예요? 증명,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을 했다는 건 주된 계약을 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상으로 중요한 건 이제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첫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것이지 손해배상액의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는 않아요. 특약이 없으면. 물론 특약을 했으면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 예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텐데 일단 먼저 확인하실 점은 계약금 계약을 했다면 별도 약정이 없어도 계약금은 뭘로 인정하냐면 해약금으로 인정이 돼요. 근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해약금은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해제를 약정한 금전. 해제를 약정한 금전. 그럼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제가 어떤 매매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준 상태인데 계약금을 주고 보니 이거 괜히 했다 싶어요. 그럼 저는 이 계약을 없던 일로 하면 돼요.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 대신 줬던 계약금은 어떻게 해요? 돌려받아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죠. 그럼 제가 받은 사람 입장이에요. 받은 사람 입장인데 지금 제가 이 계약을 했는데 후회가 돼요. 하기 싫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죠. 대신 받았던 계약금 어떻게 돼? 그냥 돌려주면 돼요? 2배 줘야 돼요? 2배 줘야죠. 그렇죠? 받은 돈에 내 돈 얹어서 배액 상환. 그래서 해약금이라는 것은 해제를 약정한 금전으로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요.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어요. 가끔 그런 질문하세요. 뭐 실무상으로 계약금을 줬어도 24시간 안에 해제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어요. 없고 교부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하기 싫어지면 계약금 포기해야 돼요. 물론 말을 잘해가지고 돌려받을 수는 있죠. 그건 그 사람이 호의를 베푼 거지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부한 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요거는 아무 때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제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언제를 이행 착수라고 하냐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럼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제 이행에 착수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는 갑이 2천만 원 주고 해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억 원에 이 땅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근데 계약 체결 다음 날에 갑자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개발 계획이 발표되니까 자구인 나면 땅값이 뛰는 거예요. 현재 한 3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게 좋아요? 2천만 원 주는 게 좋아요? 2천만 원 주고 해제하는 게 좋아요. 그게 계약금 해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의뢰 입장에서는 엄청 속상하겠죠. 이거 샀는데 이거 땅값 겁나 오르는데 이게 2천 주고 해제한대.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2천만 원 주고 해제하는 이 행위가 부당한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약속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얘가 2천만 원 주고 해제하는 건 약속에 의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해약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매매 계약 같은 거 하면서 또는 뭐 임대차 계약 같은 거 하면서 계약금을 주는데 이 계약금을 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줄 수도 있겠지만 이 계약금을 줬다는 건 두 사람이 약속을 한 거예요. 뭘 약속한 거냐면 야, 내가 이 계약 하기 싫어지면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너는 하기 싫어지면 2배 주는 거다라고 이미 뭘 한 거예요?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계약금에 의한 해제, 포기하거나 2배 주고 하는 이 해제는 법정 해제라는 걸까요? 약정 해제라는 걸까요? 아까 우리 법정 해제 사유 있었잖아요. 법정 해제는 그 대상이 다 뭐였어요? 계약을 해제하는데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를 하는 거예요? 약속에 의한 해제라는 거예요? 약속.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이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약정 해제일까요? 법정 해제일까요? 당연히 약정 해제. 이건 법정 해제가 누구 잘못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럼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을이 중도금을 줬는데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개발 계획이 막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을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 거고 갑이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야,
난 절대 죽어도 이행 안 할 거거든. 2천만 원 줄게. 순순히 받고 가지 이럽니다.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받고 가야 돼요? 끝까지 이행하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끝까지. 이제 계약금 해제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갑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을은 갑을 상대로 잔금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 받아서 등기하면 돼요. 근데 중도금을 받기 전이라고 한다면 갑이 얼마든지 2배 주고 해제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이런 이행의 착수라는 건 반드시 정해진 때 이행기에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판례야.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짜가 내년 1월 15일이었어요. 내년 1월 15일. 그런데 오늘자로 오늘 29일인가요? 30일인가요? 30일인가요? 강사는 날짜를 잘 몰라요. 요일만 알아요. 수요일이네 강남 가야지 이러고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 날짜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니까 땅값이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은 바로 뭘 하면 될까요? 중도금 지급 일자가 내년 1월 15일이에요. 근데 오늘 개발 계획이 발표 났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할까요? 2배 주고 해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중도금을 지급하면 얘는 그걸 못 한다고 했죠. 그럼 얘는 1월 15일까지 기다려서 이행기에 착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리 판례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행기가 정해져 있어도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행기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얘가 오늘 바로 중도금 쏴버리면 이제 배액상환 해제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도인은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통장을 폐쇄해야 돼요. 네. 통장에 꽂히는 순간 배액상환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빨라야 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빨라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의하면 물론 계약을 체결할 때 이행은 이행기에 해야 한다라고 약정을 했다면 이건 안 돼요. 근데 그런 반대 약정이 없으면 착수는 이행기에 해야 돼요. 전에도 할 수 있어요. 전에도 착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에 관한 문제. 조문 한번 볼게요. 155쪽입니다. 155쪽 맨 밑에 565조 1항.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1항을 좀 천천히 보시면 1항 첫째 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이라고 되어 있죠. 바꿔서 얘기하면 계약금은 금전에 한정하지 않아요. 물건 들어가고.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찾으셨어요? 예,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배액상환하거나 포기하고 할 수 있다는 이 계약금 해제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당사자가 계약할 때 이런 해제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이행에 착수하면 계약금 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한 사람은 배액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이 항에서는 551조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요. 551조는 아까 뭐였냐면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해약금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을이 계약하기 싫어졌어. 그럼 계약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을 또 할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건 법정해제예요, 약정해제예요. 약정해제,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약금 해제는 일단 해제니까 소구표는 있어요. 처음부터 계약은 소멸되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배상은 나오지 않아요. 왜 나오지 않냐면 이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채무불이행, 그렇죠? 법정해제 사유가 아니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문제는 생길 수 없고요. 자, 원상회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일반 법정해제는 원상회복이 있었잖아요.
이건 원상회복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없어요. 왜 나올 수 없냐면 지금 지급한 거라고는 꼴랑 계약금이 전부예요. 계약금이 전부인데 원상회복할 게 없잖아요. 포기하거나 2배 주는 거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이행에 착수한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시점은 언제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문제가 되죠. 그럼 이행에 착수한 게 없으니 원상으로 돌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약금 해제의 효력도 자주 출제돼요. 손해배상의 문제나 원상회복은 생길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으로 인정이 되느냐 문제인데 이 부분부터는 좀 쉬었다가 볼게. 요거 그냥 놔두시고요.